거품을 물고 쓰러진다고 알려진 병. 그래서 정신병이나 유전병, 전염병이라는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힌 병. 간질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병의 진짜 이름은 뇌전증이다. 뇌전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 곁에서 지난 30여 년간 치료에 매진해온 소아신경과 김웅동 교수. 편견이라는 높은 벽을 허물고 뇌전증 완치에 도전하는 명의와 함께 이 병의 실체에 대해 파헤쳐보자. 솔비네는 지난 4개월의 한국살이를 끝내고 내일이면 솔비 아빠가 있는 미국으로 돌아간다. 네. 한국에 올 때만 해도 걸음마를 걷지 못했던 솔비. 재롱이 늘어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기기도 이제 잘하고요. 네. 귤 잡았어. 미국에 살던 솔비네가 급하게 귀국한 것은 작년 12월 말. 솔비 귤 주세요. 먹어? 솔비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상한 행동 때문이었다. 이게 처음에 미국에서 12월 8일 날 발견한 건데요. 그때만 해도 변비인 줄 알고 제가 배를 이렇게 문질러 준 거예요. 변비라서 힘주는 줄 알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팔이 벌어지면서 눈알이 이렇게 올라가요. 네. 솔비는 칭얼거리다가 양옆으로 팔을 뻗는 동시에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는 행동을 반복했다.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다면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굉장히 오랫동안 막 방치된 애들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병을 좀 알려야 되는 게 이 영화 연축이라는 뭐 이런 게 너무 아기 때고 얘네들은 워낙에 움찔움찔하고 꼬물꼬물하니까 잘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전혀. 솔비는 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 걸까? 예, 시그널 올라가 있고. 솔비의 주치의인 김웅동 교수는 의료진들과 함께 증상을 분석해 나갔다. 발작 양상과 뇌파 분석을 통해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 MRI의 뇌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위축이 돼 있고 기저핵 부위에 손상이 돼 있는 그런 소견이 보여요. MRI상으로 이런 소견을 보일 때 대개 대사질환이 연축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검사를 통해 밝혀진 솔비의 병명은 뇌전증의 하나인 영아 연축. 생후 3개월에서 8개월 사이의 아기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병이다. 영아 연축은 뇌의 일부 또는 여러 부위의 발작 성향이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전신 발작 성향으로 발전한다. 주로 잠들기 직전이나 잠에서 깬 직후 몸을 움찔하거나 모았다 폈다 하는 경련이 나타난다. 방치할 경우 뇌에 심각한 장애를 남기는 만큼 서둘러 약물 치료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도 발달이 완전히 정상화되고 거의 이 환자한테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정상으로 됐어요. 정상. 만약 이 환자 4개월간 약물 치료를 받은 결과 솔비에게 나타났던 증상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저런 변화는 안 일어났을 거다. 경련이 계속될 땐 웃거나 눈을 맞추지 않았던 솔비. 하지만 증상이 사라지면서 다시 엄마와 눈을 맞추고 웃음을 짓게 됐다. 마사지 시키네, 얘가. 뇌 위축이 이렇게 말끔히 펴질 정도로 이렇게 나았는데 그런 뇌전증 환우분들도 얼마든지 약물로 해서 조절해서 정상인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솔비야. 미국과 한국의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그때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솔비 엄마. 그런데 어떻게 약물 치료만으로 병이 나은 것일까? 뇌전증은 약물 치료로 고칠 수 있는 병인 걸까? 뇌전증을 진단을 받으면
치료 방법은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약물 치료입니다. 뇌에서 강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증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강한 전기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그런 약물들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뇌전증 환자의 약 70% 정도는 약물에 의해서 발작이 완전히 조절이 가능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발작을 안 하는 쪽으로 뇌가 변해가는 게 가능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중단하거나 끊거나 그런 것도 시도를 해보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 쉽게 발작이 멈추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을 앓는 이들도 있다. 25살의 청년 정훈 씨는 4년 전 친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끔씩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어떤 행동들을 하시나요? 그럴 때가 이제 제가 한두 번 반복이 된 게 제가 이제 손을 가슴에 댄다거나 가슴에 대고 네, 그다음에 막 소리를 이제 끄끄 낸다고 끄끄 소리를 낸다고요? 그런 게 이제 정신을 잃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 정신을 잃는 거죠. 그게 대해서는 본인은 기억나시는 건 없고 예, 저는 이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친구 한 명이 영상을 찍어주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정말 이상하니까. 친구가 전해준 동영상 속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낯선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토할 것 같은 전조 증상이 나타난 후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경련을 하는 정훈 씨. 일주일에 한 번, 짧게는 10초에서 길게는 1분가량 증상이 나타났다. 어린 시절부터 발작이 반복되었다는 걸 정훈 씨는 성인이 돼서야 알게 됐다. 늦었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검사를 받기로 했다. 24시간 입원해 살펴보는 비디오 뇌파 검사가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 자극 속에서 뇌파의 변화를 관찰하는 검사다. 이 과정을 통해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과 발작파의 위치를 찾게 된다. 검사 중에도 정훈 씨는 의식을 잃곤 했다. 오랜 기간 뇌전증을 앓아왔던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 뇌파상으로 발작이 발생을 하거든요. 힘이 들어가니까 이제 근육이 수축하면서 이런 그 자파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실제 안쪽에서는 발작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뇌전증은 과거 간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간질이라고 하면 주로 거품을 물고 쓰러지거나 사지를 흔들며 심각한 발작과 경련을 보이는 병이라고 생각한다. 전신 발작과 대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 발작이 심한 것만은 아니다. 발작 양상은 매우 다양한데 정훈 씨처럼 짧은 순간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잠시 멍한 표정을 지으며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발작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 발작이 시작되는 곳은 생각하고 움직이고 느끼게 하는 우리 몸의 중추, 뇌다. 뇌는 약 400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신경세포들은 전기적 신호를 통해 연결된다. 그런데 이때 일부 불안정한 신경조직에서 과도하게 강한 전류가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발작이나 경련 증상이 나타난다. 뚜렷한 이유 없이 2번 이상 이 같은 발작이 반복되면 뇌전증이라는 진단을 내린다.
김흥동 교수의 환자는 주로 갓난아기부터 청소년들이다. 환자들 중 일부는 성장해 성인이 된 후에도 김 교수에게 진료를 받고 있다. 잘 갔구나. 하지만 정훈 씨는 조금 특별한 경우다. 그래. 어린 시절부터 뇌전증 증상이 있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하면서 정훈 씨가 김흥동 교수를 찾아와 진료를 부탁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발작 계속 있었고 요즘 발작하면 얼마 정도나 하니? 기억은 없는데 대략 한 1분 정도. 1분 정도. 그리고 발작하고 나면 피곤해지고 조금 그런 거. 조금 그렇고 머리 아프고 머리도 좀 아프고 그래. 다른 거 불편한 계속되는 건 발작 없었는데 증상 때문에 그런 건 정훈 없고. 씨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은 그 발작 일으키는 부분 그 부분만 정확히 절제를 할 거고 절제하고 뇌전증 나서 치료는 약물 혹시 치료가 우선이다.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지만 정훈 씨처럼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 수술을 고려한다. 내일 수술방에서 보자. 모르고 살았던 병과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정훈 씨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병을 고치고 나면 어긋났던 시간들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정훈 씨의 침대가 수술장으로 향했다. 집도는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가 맡았다. 오늘 수술에선 발작을 일으키는 부분을 찾아내 정확하게 잘라내는 것이 중요하다. 신경과 김흥동 교수도 수술에 참여해 절제 위치와 범위를 함께 결정해 나간다. 수술 과정에서 뇌파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뇌파를 보며 잘라낼 범위를 결정하고 뇌파를 통해 남아있는 문제 여부를 확인한다. 정훈 씨는 축두엽 우측에서 이상 뇌파가 발견됐다. 수술은 먼저 두피를 절개하고 두개골을 열어 축두엽으로 접근한다. 대뇌 피지를 잘라낸 후 상처 조직으로 변성이 일어난 해마체와 편두체를 잘라낸다. 발작을 일으키는 이상 뇌파가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수술을 마무리한다. 뇌전증 수술에선 신경과와 신경외과의 협의가 중요하다. 뇌 조직을 넓게 잘라낼 경우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발작과 경련을 일으키는 부위만 찾아 정확하게 잘라내기 위해선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다른 서커스에 지금. 수술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두 교수는 뇌파를 확인하며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 고의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위치가 거기 같아요. 여기 네, 위치가. 그 위치가 맞는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그러니까 폴에서 치면 4.5cm가 여기가 정도 4.5cm라 네. 지금 말대로 3번, 4번 사이 이 정도까지 자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그 아래쪽 여기 아래쪽 앞에 베인이고. 아래쪽으로도 검사를 좀 하죠. 자, 푸싱. 예. 수술 전 검사 과정에서 측두엽에 있는 오른쪽 해마가 변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제 기능은 하지 못하고 이상 뇌파를 만들어내는 만큼 잘라내도 뇌 기능에 이상은 없다. 모공계가 들어가는 베인이 아니고. 측두엽을 비롯해 잘라낸 해마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남아있는 조직에서 과도하게 전류를 만들 경우 수술 후에도 다시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이상 뇌파가 발견되는지 확인하고 수술 범위를 넓혀 더 잘라냈다. 마지막으로 뇌파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더 이상 이상 뇌파가 나오지 않아 수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병원 같은데. 가볼게요. 두 교수의 협진 속에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일단 1차적으로 수술적인 절제를 한 이후에 병적인 부분이 남아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병적인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절제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측두엽 절제술이라는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인데 전측두엽 절제술의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발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완치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이 환자가 앞으로 발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수술을 받게 된 후에는 뇌전증의 발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19살인 수영이는 돌이 되기 전부터 뇌전증 증상이 시작됐다. 하루에도 20번 넘게 발작과 경기를 반복했고 그로 인한 뇌 손상으로 인지장애까지 나타났다. 사실은 모유 수유할 때 아이가 좀 큰애랑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움찔움찔해서 꼭 안아줘도 애가 그걸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큰애랑 다르다 해서. 휴대폰을 내린 걸 우리한테 잘 보여. 뇌전증이 나타난 건 결절성 경화증이라는 병 때문이었다. 언제 하라고요? 14살. 얼굴을 비롯해 뇌, 신장, 심장 같은 장기에까지 병변이 나타나는 병으로 수영이는 뇌 속까지 결절이 생겼다. 그로 인해 극심한 발작을 수없이 반복하곤 했다. 전두엽에 있는 결절이 발작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뇌전증은 이상 뇌파가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경련의 양상이 조금씩 다르다. 전두엽의 맨 앞쪽 부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 수면 중 의식 없이 양쪽 팔다리를 과격하게 움직이는 경련이 나타난다. 전두엽의 외축 뒷부분에서 발작파가 시작되는 경우 초기에는 의식이 유지되면서 고개를 한쪽으로 심하게 돌리는 경련이 나타난다. 전두엽 운동 피질의 뇌전증의 원인이 있을 경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얼굴과 팔다리 등을 떠는 증상을 동반한 경련이 나타나고 보조 운동 영역의 뇌전증의 원인이 있을 경우 사지가 경직된 상태에서 마치 펜싱 경기를 하는 자세를 보이며 말을 하지 못하는 경련이 나타난다. 측두엽 부위에 뇌전증의 원인이 있을 경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눈의 초점을 잃고 의미 없이 팔다리를 반복해 움직이는 자동증도 나타난다. 부분 경련으로 조용히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뇌의 심부에서 이상 전류가 발생해 대뇌피질 전체로 퍼지는 전신 경련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온몸에 강직이 나타난 후 심하게 떠는 전신 강직 간대 발작과 의식 없이 가만히 10여 초 행동을 멈추는 압상스 발작,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근간대 발작 등이 나타나며 앞으로 쓰러지는 강직 발작이나 무긴장 발작도 드물게 나타난다. 6년 전 수영이에겐 발작과 경련뿐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있었다. 인지장애와 더불어 성격이 난폭해지는 행동장애까지 나타났고 그로 인해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었다. 김웅동 교수는 수술을 결정했다. 문제를 일으키는 전두엽 쪽 결절과 함께 같은 쪽에 있는 발작 유발 결절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이었다. 수술을 받고 6년의 시간이 흘렀다. 수영이는 김웅동 교수를 찾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 잘 지냈어? 이제 경기는 안 하고 네, 경기 안 계속 안 했고 머리 아픈 것도 요새는 없고 네, 그런 거 없어요. 얼굴 많이 깨끗해졌어요 이게. 진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인사 듣는 게 그거예요. 얼굴이 후회됐다. 수영이가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 말도 못해. 얼굴을 뒤덮고 있던 결절들도
수술 후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때는 막 이렇게 케어가 안 될 정도로 막 소리도 지르고 난폭하게 사람들도 때리고 학교에서도 포기할 정도로 이러면 학교 못 다닌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최악의 상황까지 갔었는데 선생님 만나고 수술하고 경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계속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대로 그냥 약 계속 먹고 네네. 그 머리 안쪽에 있는 종양은 지속적으로 더 이상 크지만 않으면 수영이의 머릿속엔 또 다른 결절이 생겼다. 하지만 발작은 나타나지 않았고 수영이는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선생님 쳐다보고 있네요. 엄마는 수영이에게 나타난 변화를 기적이라 했다. 배꼽 인사 갑시다. 그래. 수고하세요. 네. 선생님 만나고 수술을 하고 나서는 제일 먼저 변화됐던 게 아이가 화장실을 막 급해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리더라고요. 대소변을 가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애가 집에 와서 단어가 하나씩 생겨나요. 못하던 단어들을 하나씩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어릴 때 말 배우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얘 위로 언니도 있고 아빠도 계시는데 가족들이 전부 다 모이면 하는 얘기가 오늘 무슨 얘기도 했어, 무슨 얘기도 했어 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다들 그게 자랑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 19이 됐는데 경기를 한 번도 안 해요. 네. 올해 고3인 수영이는 특수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학교에서조차 포기할 만큼 문제아였다는 수영이. 지금은 반에서 손꼽히는 모범생이 됐다. 수영이의 병을 치료하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됐다는 가족들. 우리는 이 아이를 통해서 감사를 알게 되고 소중함을 알게 됐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루하루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뇌전증은 특별한 누군가가 걸리는 병이 아니다. 어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뇌의 병일 뿐이다. 있는 그대로 이 병을 바라본다면 편견과 차별은 있을 수 없다. 뇌전증 치료는 꾸준히 발전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뇌전증의 발병률은 인구 1%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다.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 이상이며 국내에만 4, 50만 명에 이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선천적으로 병을 안고 태어나는 아이들이나 치매, 뇌졸중 등으로 뇌전증을 앓게 되는 노인층에서 발병률이 높다. 언제 어떻게 발작이 나타날지 몰라 불안한 건 환자도 부모도 마찬가지다. 올해 12살인 민지는 생후 22개월 되던 무렵부터 뇌전증 경련이 나타났다. 한 달이면 한두 번 정도 심하게 경련을 했고 회복하는 데에만 일주일이 걸렸다. 되게 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경련을 한 번 하면 거의 숨을 거의 못 쉬어가지고 새파랗게 되고, 네, 이제 그랬어요. 되게 자주 하고. 다양한 자극을 주고 그 상황에서 뇌의 활동을 확인하는 검사다. 이상 뇌파를 만들어내는 곳은 없는지, 발작을 일으키는 활동이 잠재되어 있는 건 아닌지 뇌파를 통해 분석하게 된다. 다시 눈 감아보세요. 자, 눈 떠보세요. 발작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늘 고통스러웠다는 엄마. 그때부터 뇌전증이라는 병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가 아프고 나서 저는 제가 하던 거 다 그만두고 이제 간호 쪽을 공부해가지고 간호사가 되었거든요. 그 사실은 그 전까지는 저도 아마 엄청 무지했고요.
어쩌면 모르는 게 관심이 없고 공부 안 하면 당연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막상 알고 보니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만큼 어렵지가 않거든요. 엄마의 정성 때문이었을까? 민지는 더 이상 발작이나 경련을 하지 않는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증상이 재발할지 알 수 없어 지금은 상태를 관찰하는 중이다. 많이 컸어요. 얼굴은 갈수록 예뻐지는 것 같은데 뇌파가 뭐 지금 상태라면 그냥 안정적이라서 경기가 다시 악화되거나 그럴 위험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경련과 발작 때문에 힘들어했던 민지. 이렇게 상태가 좋아지게 되기까지는 결정적인 치료가 있었다. 이제 식이요법 교수님 하자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시작하고 그거 한 2년인가 2년 반인가 했던 것 같아요. 하고 나서 경련이 없어졌어요. 보통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뇌는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생성해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케톤 식이요법에서는 탄수화물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을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한다. 이때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케톤체가 생성된다. 케톤을 뇌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뇌세포의 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하고 뇌세포의 기능이 개선되어 발작이나 경련이 조절된다. 이 원리를 이용해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지방 섭취를 늘리는 것이 케톤 식이요법이다. 이 방법은 1990년대 미국에서 널리 알려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때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그 다음 해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케톤 식이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하면서 과거에 전혀 치료되지 않았던 그런 환자들이 거의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 치료가 우리나라에서도 정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케톤 식이는 환자의 키와 몸무게, 성별, 연령, 활동량, 뇌전증 상태까지 고려해 식단을 짠 뒤 그에 맞춰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여기다가 가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다. 케톤 생성 식이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영양소의 그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음식은 양념 하나까지 정확하게 무게를 달아 정해진 조리법대로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레시피가 개발되고 있지만 기름진 음식을 먹기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도중에 실패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약물 치료와 케톤 식이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지수. 하루에 10번 넘게 하던 경련도 케톤 식이요법을 시작한 뒤 사라졌다. 한때 초콜릿의 유혹에 빠져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다시 식이요법을 하면서 5개월째 증상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제일 힘든 거는 기름 먹기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저거 밀가루 음식을 못 먹는다. 그거 빼고는 그냥 그래도 잘 먹는 편이에요. 엄청. 참고 견디며 병을 치료해 나가는 환자와 가족들. 김웅동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그들의 곁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환자와 가족들이 보낸 편지 속에는 뇌전증 치료에 매달려온 김 교수의 시간이 담겨 있다. 치료 당시에 아이가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인지 기능이 떨어졌었던 환자거든요. 근데 식이 치료하고 나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최근에 공무원 시험 붙어서 이제 합격했다고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환자가 치료가 제대로 안 됐었으면 완전히 그냥 그 심각한 장애를 갖고 살 수밖에 없었던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전공의 시절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장애 아동을 위한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김웅동 교수. 소아 뇌전증 환자들을 치료하며 힘든 점도 많았지만 묵묵히 한 길을 걸어왔다. 힘들 때마다 그는 아버지의 사진을 들여다본다. 저희 아버님 박사학위 받으셨을 때 사진인데 그때가 한 1968년도였거든요. 밑에 사진은 제가 5살 때 그 전주 다가공원 이르는 데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했던 김기한 박사. 그에겐 돈이나 명예보다 환자가 먼저였다. 김기한 박사를 비롯한 의사들의 헌신으로 우리나라에서 한센병은 사라지게 됐다. 아버님이 평생 살아오셨던 이제 그런 길을 이제 생각하면서 아버님이 몸소 실천하셨던 의사로서의 길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는 합니다. 뇌전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본다면 아버지는 어떤 말을 해주실까? 아픈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우와. 눈 나왔다, 눈. 발작이 나타나 다치진 않을까? 그 모습을 본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진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게 된다. 완성. 근본적으로 이제 경기가 치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학교를 보낼 때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죠. 뭐 이제 경기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순간 경기를 하게 되면 굴러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변을 넣다가 갑자기 뭐 뒤로 이렇게 나가 떨어지면은 이제 머리를 다칠 수가 있으니까. 미트령 언제 했었죠?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는 우주는 5년째 김웅동 교수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 요즘은 경기 얼마나 자주 하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심하진 않지만. 친구들과 놀다 기분이 좋아져 열이 오르면 경련이 나타난다는 우주. 좋아졌다 나빠지기를 반복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로 했다. 이 병 자체가 워낙 오래가는 병이고요. 그리고 미주신경 자극 치료라는 치료 방법이 아이들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경기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약물이나 식이치료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우주는 미주신경 자극술이라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다른 애들 좋아지는 속도하고 조금 차이가 나니까 그게 문제니까. 우주가 아프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그래 안녕. 하지만 언제까지 비밀이 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엄마. 이제 아이가 딱 경기하려고 하면 눈이 보여요. 부모 눈에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부모는 딱 캐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또 친구의 부모들한테 이렇게 경기하는 모습을 절대 보여주시지가 않은 그런 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신나게 아이가 막 놀고 있는데도 경기할 것 같으니까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엄마는 어느 정도만 놀면은 자 그만 놀아 이리 와. 미주신경 자극술은 우주처럼 약물 치료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뇌절제 수술이 불가능한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게 이루어진다. 오늘 수술은 신경외과 심규원 교수가 맡았다. 전극을 미주신경에 이렇게 감아서 자극을 하게 되면 억제성 자극이 이제 뇌를 타고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상 뇌파를 조절하는 이제 목적으로 하는 거고 기계를 이제 끄면 그냥 처음 상태인 거죠. 그래서 환자가 기계를 갖고 있다는 거 외에는 크게 손해 볼 게 사실 없고 또 이게 이제 수치를 좀 바꿔가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서 상태에 맞춰서 좀 조절이 가능하다.
미주신경 자극술의 성공률은 30-40%. 발작의 횟수를 줄이고 발작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수술의 목적이다. 우리의 뇌는 발작이 나타났을 때 뇌관 부위가 활성화된다. 이때 뇌관에서 발작을 억제하는 강력한 전기가 만들어지면 발작은 멈추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미주신경을 자극해 뇌관 기능이 활성화되면 발작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수술은 미주신경 옆으로 전극선을 삽입해서 전기 자극기와 연결한다. 전기 자극기로 미주신경에 자극을 주면 뇌에 신호가 전달돼 경련의 횟수와 강도가 줄어들게 된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나오는 신경으로 목의 경동맥과 경정맥 사이에 숨어 있다. 목에 있는 두 혈관을 잘 박리해 전극을 감는 과정이 진행됐다. 수술이 끝나고 나면 우주는 발작에 대한 걱정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을까? 늘 마음 졸이던 엄마도 마음 편히 우주를 바라볼 수 있을까? 뇌전증 아이를 둔 부모는 아이의 병과 세상의 편견이라는 이중고에 고통받고 있다. 지금이야 뇌전증이라 하지만 간질이라고 하고 지랄병이라고 하고 약간 정신병자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이 많았잖아요. 자기들한테 어떤 피해를 줄까, 뭐 해를 끼칠까, 얘가 그런 사람으로 또 남한테 비춰지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좀 무섭고 힘들고 두려웠죠. 정말 남들이 보는 앞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한 이후에 그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어디 뭔가 불구 혹은 어디 문제가 있는 아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그 다른 아이들도 뭐 팔다리 다친 거랑 사실은 똑같이 나쁜 건데 그렇게 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좀 아픔이 있죠. 뇌전증 환자들의 경우 직장 내 해고나 모욕, 구직 거절, 차별 대우 등을 경험한다. 아이들 역시 학교를 다니면서 편견과 차별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교육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증상을 보게 되면 그 아이가 발작을 하는 아이가 굉장히 잘못된 또는 굉장히 이상한 아이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서 그런 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다거나 친구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될 수가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편견 극복을 위해서는 일단 대국민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김흥동 교수는 뇌전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떨쳐내기 위해선 병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다. 먼저 화나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모임과 세미나를 주최해 정확한 정보 전달에 힘써왔다. 2012년 뇌전증 학회 회장이었던 그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호소하는 글을 신문에 싣기도 했다. 뇌전증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동시에 편견을 버려달라는 호소문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뇌전증이라는 병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선 병일 뿐이다.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는 거는 많이 알고 있는데 뇌전증이라는 거는 글쎄 많이 안 알려져가지고. 뇌전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심장 이런 거는 이제 심폐소생술을 아는데 저만 해도 아니까 응급처치할 수 있는데 뇌전증 이런 거는 제가 만약 본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만약 뇌전증으로 쓰러지는 환자를 만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까? 뇌전증 환자의 발작이 발생하면 대부분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만약 공공장소에서 뇌전증 환자의 발작을 목격하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놀기 좋아하는 재학이 재형이 형제. 학원 늦으면 또 어떡하려고. 감사합니다. 학원에 빠지고 놀러 다녔다는 걸 엄마가 알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다.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길.
지하철을 타기 위해 플랫폼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쓰러지며 발작을 시작한 재학이. 형! 왜 그래? 형! 재학이는 어려서부터 뇌전증을 알아왔다. 쓰러진 아이를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여기서 누워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형!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사람들은 손 놓고 보고만 있다. 뇌전증 환자의 발작을 목격하실 경우에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먼저 한 사람은 환자 근처에 다칠 만한 물건은 없는지 살핀다. 이후 재킷을 말아 머리맡에 놓아주고 환자가 혀를 깨물거나 질식하지 않도록 고개를 돌려준다. 또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살핀 후 조여지는 옷은 풀어 편하게 해준다. 이때 환자의 몸을 주무르거나 손을 따는 행위, 물을 뿌리거나 약을 먹이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사람은 시간을 재는 것이 좋다. 만약 2, 3분 내에 발작이 멈추지 않는다면 응급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네, 119죠? 여기 아기가 하나 쓰러졌는데 지금 3분째 계속 발작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위치가요. 또 다른 사람은 환자의 상태를 잘 관찰해 기록해두면 좋다. 만약 발작이 그치지 않아 구조대가 도착한다면 환자의 상태를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인 짧은 경련은 반복되더라도 뇌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련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중첩 경련으로 발생을 할 경우에는 뇌에 손상을 주거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경련이 5분 이상 멈추지 않으면 스스로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119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 환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외상을 입었거나 임신 중인 경우라든지 경련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의식 회복이 잘 안 되거나 또는 경련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여 반드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됩니다. 어느새 시간은 봄에서 여름으로 향해 가고 있다. 수술을 받은 지 2달 만에 정훈 씨를 다시 만났다.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 사이에 증상 한 번도 없었지. 이 수술 뒤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술 전보다 더 좋아졌어? 그래. 수술하기 잘했지? 예, 많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 손 이렇게 좀 올려봐라. 용기를 내 수술을 결정했던 정훈 씨. 수술 후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었다. 수술하기 굉장히 잘 됐고 뭐 특별한 후유증 전혀 없게 지금 잘 된 상태라서 이제 경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약도 완전히 다 끊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같아. 약은 선생님이 조금씩 계속 줄여나갈 거니까 이제 당당하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었던 뇌전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날도 머지않았다. 사람도 같이 숨기고 싶어지고 별것도 아닌데. 수술 후에는 지금 한 달 보름이 조금 안 된 것 같지만 뭐 수술 후에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수술 후에는 전후가 너무 확 다르다 보니까 솔직히 너무 좋아요. 네. 뇌전증 정복도 멀지 않았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뇌전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 수는 약 10만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뇌전증을 비롯한 중증,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어린이 병원은 단 8곳뿐이다. 편견 없이, 걱정 없이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뇌전증은 완벽하게 조절이 되고 환자들이 전혀 일상생활에서 어떤 지장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가능한 그런 질환입니다. 이 질환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회나 국가나 모든 분들이 같이 도와주시는 것이 환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넘기면 안 되는 심잡음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아, 안녕. 네. 아이고. 따뜻 안녕. 고르고 확인하고 따져보고 우리 아이 홍삼 엄마들이 공부하고 선택했다. 대한민국 엄마들의 선택 정관장 홍희 장군 전체를 지켜내자.